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까. 일단은 작년에 주도주였던 이 5가지 섹터는 일단은 시장 중립 포지션입니다. 저는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단은 위안화 강세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난 5월을 좀 돌아보면은 좀 뭐 셀인 메이라고 해서 5월에는 팔아라. 또 황 팀장님도 그 의견에 동조했던 근거로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된 매수 매도 현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랬는지,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됐는데 6월에는 이제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월에 이제 첫날인데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어땠는지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랑 기조가 사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조가 바뀐 건 없고요. 4월 중순부터 4월 이제 거의 한 마지막 주부터 나왔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사실 조금 평소와 다른 매도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날에는 조금 시장이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셀인 메이 격언 때문에 사실 그랬던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철저하게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셀인 메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역으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갔던 거고, 때마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는 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때마침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는 시장을 좀 불편하게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5월달 내내 사실 좀 시장을 조금 좀 괴롭혔었죠, 사실. 지수는 계속 사실 고만고만 한번 이제 좀 밀린 상태에서 고만고만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조금 이제 좀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사실 좀 재미없는 시장이 5월달 내내 괜찮았었고,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제 주식을 좀 편안하게 5월달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은 6월 증시 했던 거는 확실히 이제 좀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들이라던가 사실 딱 한 달 전에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또 공교롭게도 또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가 되는데 다음 주까지는 조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요 상태로 사실 만기일 포지션 요 상태로 지금 포지션 그 상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대로 거의 그대로 끌고 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방 확률보다는 상방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서 또 한 번 더 좀 더 이제 그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명확해지겠지만 5월달 옵션 만기 때는 조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이 상태대로 그대로 시간축이 옆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일단은 아직은 희망회로 이렇게 좀 긍정적인데 아직은 이번 주 금요일 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했던 선물 매매 동향이 이번 주 내내 흘러가 준다면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 매매 동향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일단 오늘 장중에 선물을 9,000억까지 사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줄여가지고 6,300억을 줄였는데요. 작년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외국인들 선물 상승이 그때는 좀 불편했던 거는 사실 현물이 계속 거세게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현물 매도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조금 매도세는 좀 줄었고, 여기서 만약에 선물을 계속 사는 상태에서 현물까지 만약에 사서 선물과 현물이 양쪽에서 들어 올려준다라고 하면 사실 생각보다 외국인들은 큰 수익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사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외국인들 사실 배당으로 가져가는 크고요. 단기적으로 3개월마다 있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마다 가져가는 파생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냐의 차이긴 한데요. 외국인들이 결국은 시장 전 조성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시황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가 곳에 한 번에 포지션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 시황은 그때그때 훅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적인 흐름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사주느냐, 요것을 보면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괜찮겠구나 이걸 보면 되는 거군요.
일단은 지금 3월 만기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립이었어요. 중립이었다가 한번 쭉 팔았다가 다시 사서 중립 만들었고 그 이후에 더 사서 이제는 한 1조 2천억 정도인데요. 여기서 얼마큼 더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들을 다시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냥 뭉개버리느냐 이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 확률상 시간적인 확률상 아직은 윗방향이 좀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매일 그렇죠. 엄청난 양의 선물 매도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네. 매도나 현물 매도나 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오늘 선물 수출입 지표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이익의 컨센서스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뷰도 조금씩은 이제 중립에서 플러스 쪽으로 저서 성격이 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무너져야 사실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뭐 지수 플러스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은 좀 어쩌면 좀 지겨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어요.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네. 그 뭐라 그러지 가늠자 그렇죠. 역할을 하기 가늠자죠.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특이한 현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네, 순매수를 그렇죠. 그것도 네. 상당히 많은 양을 해줬단 말이죠. 네.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산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월 말에 산 건데. 뭐 글쎄요, 뭐 월 말이라 그래서 뭐 사실 뭐 윈도우 드레싱 뭐 사실 그렇게도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5월달 그렇죠. 내내 팔았다가 어제 처음으로 한 이제 2,500 정도 샀는데 사실 아직까지 추세를 반전을 시키기에는 사실 뭐 많은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요. 제가 왜냐면 삼성전자 수급을 최근에 사실 뭐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보지 삼성전자 수급을 최근에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까지는 아니다. 다만 지수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를 핸들링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말할 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삼성전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코스피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비중이 30% 정도 되죠. 네, 관계사까지 합하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많이 최근에 5월달에만 겪었던 게 삼성전자로 지수 받치고 종목을 패버리거나 네, 지수로 종목들은 쫙 올라가는데 지수 막 밀어버리던가 뭐 그런 이제 플레이들 특히 이제 옵션 만기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이제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그래도 2,500억 정도 샀줬다는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느냐. 다만 이게 나올 만큼 나왔다고 해서 이게 V자 반등은 아니고 이제 하락을 멈췄다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여전히. 오늘도 사실 오면서 삼성전자 얘기를 최대한 안 해야지 했는데 결국은 또 삼성전자 한국에서 이야기를. 삼성전자 안 하면 네. 주식시장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뭐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네. 있죠. 이게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된 이유로 그 중에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예, 설명을 해주시죠. 위안화 강세 배경에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제 이 부분에는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 이제 백신 효과로 인해서 경제 재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버텨왔던 달러화 강세가 이제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고 그 수혜로 위안화도 강세. 그 다음에 원화도 강세, 그래서 주식 강세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수출 모멘텀 회복도 확실히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중 이제 무역 대표가 이제 바이든 출범 이후에 만났는데 사실 호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이제 이제 미팅이 좀 끝났고 사실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때 사실 제일 하락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중이 좀 덜 다투면 그래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상해지수 보면 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정고점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위안화 강세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한국 수출하고도 한국 원화 환율하고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원화랑 위안화랑 거의 상관관계가 한 0.8% 정도 될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 시장에는 우호적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지금 사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사면 환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까. 네.
선물 흐름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이제 위안화의 그 절상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네.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또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네. 심각하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네. 롤오버, 왜냐면 3년마다, 2, 3년마다 네. 롤오버를 하는데 네. 하여튼 그 미스터리가 있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하고요. 그 유럽에 있는 비모뱅크 파산설. 네. 이가 뭐죠?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 파산설. 그 항상 그런 얘기는 시장이 좀 뭔가 불안하면 항상 튀어나오는 루머들인데 아직까지 별로 시장에 별 문제가 한국도 없는 가계부채 문제. 네, 가계부채 문제. 네, 지긋지긋한. 네.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그런 연관성도 좀 있다라는 걸 네. 한번 그냥 얼핏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얘기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사실 수출주들 중에서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사실 잘 가다가 5월 중순 이후에 조금 계속 막혔던 게 중국에서 이제 그 가격 통제가 들어가면서 좀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월 달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도 될 거고, 이제 너무 사실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있었고, 계속 보면 철강 주식들 가격 올린다는 뉴스 계속 나왔고,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 주식들, 그다음에 철광속, 그다음에 비철금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주식들, 경기 민감 주식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차화정인데, 화학은 이미 한번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올랐고, 정유는 사실 지금 이제 계속 끝까지 그렇죠. 올라왔고, 차가 더디다가 이제 어제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좀 시작하긴 한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월달서부터 이제 대형주가 시작되는 거냐라는 네.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6월달 대형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수가 3,400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3에서 5%입니다. 네, 3에서 5%고요. 삼성전자 해봤자 8만 원에 한 5% 올라간다 치더라도 8호 40이니까 사실 8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수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9만 6천 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 5대 주도주, 이제 5대 주도 섹터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전지 3대장,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5가지 섹터인데요. 뭐 오늘 카카오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작년에 주도주였던 이 5가지 섹터는 일단은 시장 중립 포지션입니다. 저는 그냥 시장 올라가는 정도만큼,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거 사느니 코스피 레버리지 사도 괜찮다. 코스피 그냥 ETF를 사도 똑같을 것 같다. 제 생각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면 거기서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 또는 작년에 덜 올랐던 섹터들 그쪽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쪽 대형주 섹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어저께 뭐 지금 배터리 3대장 얘기하시니까 요즘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나오죠. 네.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큰 주주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이제 불안한 게 또 이제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저런 보고서가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겁나가지고.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도 SOL이나 현대중공업지주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이 뭐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같이 올랐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른 거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유주로 봐야 되나 아니면 2차전지 주식으로 봐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그냥 SK이노베이션도 그냥 중립. 차라리 정유주를 살 거면 더 깔끔한 SO일이나 뭐 현대중공업지주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2차전지 sek터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다각화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좀 약간 표현이 좀 거칠 것 같아서 안 드릴게요. 일단은 어디에다 이 스토리를 어디다 가져다 붙이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깔끔하지, 사실 시장이 조금 어지럽다 보니까 깔끔하지 않은 주식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는 그냥 시장 중립. 네, 저는 여전히 중립. 네, 중립 좋습니다. 정도로. 네. 네. 그냥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작년 8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치면요. 작년 8월부터 올해 한 2월 정도까지가 상승이라고 치면 한 반년 정도잖아요. 그냥 시간가치 개념으로, 시간의 흐름 개념으로 그냥 반년을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냥 올라간 기간만큼은 수렴하는 구간,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대칭해서 6개월 올랐으면 6개월 쉬고, 1년 올랐으면 1년 정도 쉰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이런 주식들 보면 작년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쫙 이제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올해 한 여름 지나서나 가야, 그리고 나서 거래량들이 좀 터지고 나서부터 다시 조금 랠리
간다면 그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6월 달에도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는 게 수익률은 더 낮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수익률 뭐 중소형주도 괜찮고요. 대형주 단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조금 탄력은 이제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가상시장, 가상화폐에 있는 자금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들 봤을 때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나마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죠. 그냥 정치 인맥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테마주는 정말 좀 네. 황당한 것 같아요. 뭐 황당해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제 페스티벌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단기간에 뭐 사실 뭐 인맥 관련주는 벌써 막 10배씩 난 섹터도 있기 때문에 막 단기간에 인정할 건 하되 다만 정치 테마주가 득세를 할 때는 다른 이제 좀 실적주들이 좀 덜 가는 경향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약간 투기적인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례가 그때 2018년 여름이었죠. 대북주 흘러갔을 때 그때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이 모든 자금 대북주만 흘러갔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sek터 삼성전자 그때 58조 영업이익 최고치 내던 해였거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 실적을 그때 주가를 보면 2018년 내내 빠졌어요. 그런 거 보면 시장의 수급, 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은 좀 약간 시장 수급 또는 주도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지금은 좀 코스닥 시장은 또는 중소형 시장은 해볼 만은 해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고 트레이딩 로직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에서는 지금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실적 좋아서 올라가겠지라고 무작정 덤벼들기에는 조금 아직은 리스크가 좀 큰 장.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그냥 안전한 길로만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는 대형주는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말씀드린 거, 경기 민감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 또 현대기아차 얘기하셨으니까 현대차 기아를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팍팍 오르진 않아요. 야금야금 오른다고 봐야 되나? 그래도 시장 대비는 어제가 이제 미국 시장이 그 휴장이었잖아요. 네. 네, 어제가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의 향후 주도주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느낌의 장이 아니나. 월요일 날이 좀 그랬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 시장에 영향 없이 움직이는 장이었잖아요. 어제는 한국의 자체 시장, 자체 체력만으로. 그래서 어제 오른 종목들이 향후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어제도 사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들은 좀 약했고 자동차 섹터가 강한 거 보면 아직은 거래량으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익 모멘텀이로나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이제 자동차 공장에 대한 이슈 나왔고 하니까 이제는 6월 달부터는 공장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나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계속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당연히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 이제 유통 마진에 대한 수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비정상적인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혜를 이제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국산 자동차 반도체 개발을 한다, 또 수급을 보완을 한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TSMC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들이 이제 막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된다 보고요.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럼 자동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을 거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SOL이나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거죠. 네.